도대체 왜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일까? 그리고 어떤 산업에서 주로 일자리가 지난 시기에 많이 늘어났고 또 어떤 산업에서 일자리가 줄어들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실업자가 있는 이유는 뭔가? 그리고 이 실업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대책이 필요한가? 그리고 왜 우리나라에서는 만족할 만한 숫자의 일자리가 우리가 원하는 시간 안에 생기지 않는 것일까? 그런 것들을 다 함께 살펴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왜 이렇게 취직하기가 어려운 것일까? 언제 풀릴까? 이것이 누구 책임일까?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업이란 게 뭐냐? 그건 뭐 설명 안 해도 알 겁니다. 일하고 싶은데 자기가 일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일할 곳을 찾지 못한 사람, 열심히 직장을 찾고 있지만 직장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 실업자입니다. 되게 그런 것을 비자발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발적 실업도 있겠죠? 일부러 잠시 실업자로 지내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직장을 찾기 위해서 기존의 직장을 버리고 잠시 구직 시간을 갖는 이런 실업도 있죠. 이런 것도 이제 자발적 실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개 실업의 종류에는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마찰적 실업. 지금 막 말한 자발적 실업이 이 마찰적 실업에 해당합니다. 기존 직장을 다니면서 여가 시간을 이용해서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도 있지만 새로운 직업 교육을 받거나 또는 더 많은 정보를 이제 얻기 위해서 정보 검색 활동을 하거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타면서 새로운 직장을 찾는 이런 것들을 마찰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이건 큰 문제가 아니겠죠. 이제부터 이제 비자발적 실업, 원하지 않는데 실업자, 사소한 것부터 말하면 계절적 실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연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 분야에서 그 산업에 아주 해로운 자연환경이 조성되는 시기에 실업자가 생기는 겁니다. 금방 생각나죠? 건설. 건설 경우는 한겨울에 우리나라는 기후 특징 때문에 한겨울에는 콘크리트 양생이 되지를 않고 또 혹한기에는 차량 이동이라든가 어려움이 있고 사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한겨울에는 이제 건설업 분야에서 많은 실직자가 나오게 됩니다. 계절적 실업이라고 그러고요. 또 농업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농번기에는 일자리가 있지만 역시 농한기에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게 됩니다. 이런 것이 계절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대개 그래서 1월달 실업률을 조사를 해보면 6월이나 10월 실업률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세 번째가 경기적 실업. 이 경기적이라는 건 사이클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이클리컬, 경기 순환, 경기 변동으로 인해서 경기가 나빠졌을 때는 물건이 안 팔리죠. 경기가 나쁘다는 것은 물건이 안 팔린다는 뜻입니다. 물건이 안 팔리면 기업들은 생산을 덜 하게 되죠. 생산을 덜 하면 직원을 숫자를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불경기에는 실업자가 많아지게 되죠. 우리가 전에 한번 제가 여러분한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생산 요소 시장은 파생 시장이라고 합니다. 파생 시장. 상품 서비스 시장이 있고 그 상품 서비스 시장에서 팔릴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생산 요소를 구합니다. 그래서 자본도 빌려오고 또 자본도 모으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를 고용하고 이렇게 해서 노동과 자본, 기술을 결합해서 상품과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파생시장이라고 합니다. 원래 있던 시장은 아니고. 그래서 상품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게 되면 요즘처럼 장사 안 되죠. 식당도 장사 안 되고 미장원도 안 되고 그죠? 극장도 잘 안 된다 그러고 책도 안 팔리고 뭐 여하튼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이럴 때는
직원 숫자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규모로 실업자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IMF 때 1997년도 이맘때 IMF 시즌 1 지금 시즌 2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들을 하는데 하여튼 시즌 1입니다. 그때 뭐 수백만 명의 실업자가 몇 달 안에 생겨났습니다. 기업이 도산하고 파산하고 가게가 문을 닫고 그 이제 파산하지 않은 기업도 직원 숫자를 감축하고 그래서 구조조정이다. 말이 참 예쁘죠? 대량 해고를 가리켜서 점잖은 표현으로 구조조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경기적 실업이 굉장히 큰 문제고 원래 실업 그러면 이걸 말하는 겁니다. 네 번째가 이제 이것은 구조적 실업. 구조적 실업은 경기적 실업과 다릅니다. 경기적 실업은 경기가 나빠졌기 때문에 그 나쁜 시기에 업종을 불문하고 여하튼 일자리 숫자가 전체적으로 구직자 숫자보다 적기 때문에 생기는 실업인데 반해서 구조적 실업은 한쪽에는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가 있고 다른 한편에는 사람을 찾는 빈자리가 있고 이게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구조적 실업입니다. 구조적 실업은 그야말로 구조적인 건데요. 그래서 호경기, 경기가 좋을 때에도 구조적 실업은 늘 존재합니다. 구조적 실업이 나타나는 이유는 노동 수요하고 노동 공급의 구조가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 수요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파생 수요입니다. 파생 수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시장 수요가 많을 때 그걸 공급하기 위해서 기업이 노동력을 고용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시기에는 뭐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많이 생기고 다른 시기에는 좀 다른 데 대한 수요가 생기고 세월이 지나가고 사회가 변하고 그리고 소득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돈을 어디 쓰는가가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점점 더 돈을 많이 쓰는 산업 분야는 자꾸 기업이 생겨요. 사람들이 점점 더 돈을 적게 쓰는 산업 이런 데에는 일자리가 없어져 가죠. 근데 옛날에 없어져 가는 산업에 일하던 사람은 팽창하는 산업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기능을 못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농업이 위축되고 제조업이 큰다. 이럴 때 평생 농사를 짓던 사람이 갑자기 공장에 가서 프레스를 찍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구직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하고 그 다음에 노동력을 수요하는 기업이 요구하는 노동력의 특성하고 안 맞을 때 구조적인 실업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 이유 때문에 나타나는데요. 이 불일치가 일어나는 이유는 소득 변화라든가 또는 인구 변화라든가 고령자가 많아지면 고령자들이 주로 쓰는 재화와 서비스 수요가 높아지게 돼 있죠. 이런 것도 산업 구조 변화의 원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역을 하면 각 국가들이 자기가 경쟁력이 있는 쪽으로 전문화를 하게 됩니다. 그럼 경쟁력이 약한 산업은 위축되고 경쟁력이 강한 산업은 확장이 되죠. 뿐만 아니라 생산 기술 변화입니다. 지금 포스코 포항공장이나 또는 광양공장에 가보면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전부 다 사람들은 제어실에 앉아가지고 컴퓨터로 공정을 제어하죠. 우리가 옛날 그림책이나 만화책에서 보던 쇳물을 녹이는 노동자들, 쇳물이 흘러가는 옆에서 그 방화복을 입고 막 하는 이런 사람들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생산 기술의 변화 때문에 이제는 그런 노동자들이 필요 없게 된 것이죠. 제조업이나 이런 분야에서는 과거보다 5분의 1, 10분의 1의 적은 수의 노동자들을 가지고도 생산 시설을 전부 다 돌리게 됩니다. 기술이 끝없이 변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 나오게 되면 낡은 기술을 갖고 있던 사람은 재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이 순탄치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또는 항구적으로 실업자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다 컴퓨터를 쓰시죠?
한 20년 전에는 타자수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회사의 중력인데 메모를 끄적끄적해서 넘기면, 그러면 타자수가 그걸 타자로 쳐가지고, 타자도 여러 겹으로 먹지를 대고 쳐서 회장님 하나 보내고 사장님 하나 드리고 하나는 총무부장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할 때 타자수라는 직업이 있었지만 다 사라졌죠. 지금은 엑셀이라든가, 파워포인트라든가 이런 걸 못 다루면 자판 치는 것은 전혀 특별한 기술이 아니게 된 시대입니다. 서울 을지로 뒷골목에 가면 인쇄골목이 있는데요. 그 인쇄골목에 한 40년, 30년 전에는 활판 인쇄를 할 때는 신문사 지하시대가 또 있습니다. 이쪽에 금속 글자를 많이 놔두고 이쪽에 원고를 놓고 이쪽에 오른쪽 활판을 놓고 이걸 막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던지듯이 집어넣는데요. 그건 굉장히 고소득의 직종이었습니다. 활판공들. 그래서 글자 하나하나를 맞춰서 신문 틀을 짰거든요. 책을 편집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활자를 맞춰서 했습니다. 그분들은 다 실직자가 됐죠. 그 활판 인쇄를 하다가 그 다음에 청파라고 해가지고 글자를 사진으로 조합한 다음에 머그를 붙여가지고 이게 돌리는 기계가 나오게 되니까 이제 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취직을 하기 쉬웠죠. 그 다음에 이제 사진식자라고 그래서 사진으로 글자를 맞춰가지고 화면을 편집한 다음에 옵셋으로 찍어서 내는 기술이 되게 80년대 초, 70년대 말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엄청난 구조조정을 겪게 되고요. 80년대 말 이후에 컴퓨터가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을지로 뒷골목에 제가 여러분 나이 때 불법 유인물을 만들러 다닐 때 맨날 그 사진식자를 하던 아가씨들이 어느 날 다 사라졌어요. 컴퓨터 배우러. 컴퓨터를 배운 사람은 살아남았고 못 배운 사람은 또 대대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지금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때는 유인물을 써서 갖다 주고 사식이라고 하는데 사진식자를 다 만들고 나서 그 여성들에게 물어봅니다. 재밌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실패한 유인물이고 되게 재밌어요. 이러면 굉장히 잘 쓴 유인물이라는 것을 검증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파일로 쳐가지고 그냥 컴퓨터에서 편집해서 파일로 인쇄소에 넘겨서 바로 출력하니까 재미가 적죠. 이런 것들이 전형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기술 변화가 일어난 업종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컴퓨터의 도입이나 인터넷 정보통신 수단의 발달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기술적 변화를 몰고 왔고 이 기술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일자리를 잃고 그렇게 실업자로 전락해가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죠. 이런 여러 요인, 시장은 늘 변한다. 그 재행무상, 우주의 만물은 일정한 형상을 늘 유지하지 않는다. 이게 불가에서 말하는 것이죠. 재행무상이요 인생무상이다. 우주의 기본 법칙이 운동과 변화입니다. 변화. 우주 만물 어느 것도 고정된 형상을 가지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없죠. 이 경제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기 두 가지를 지워버리죠. 위에 거를. 두 가지가 주로 남습니다. 이 구조적 실업에 대한 대책은 간단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자원을 많이 투입하면 할 수 있어요. 한쪽으로 위축돼가는 산업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성장해가는 산업이 있을 때 위축돼가는 산업에서 노동력이 풀려납니다. 노동력이 풀려나죠. 좋은 말로. 나쁜 말로 말하면 쫓겨나죠. 쫓겨난 노동자들이 갈 곳은 성장하는 산업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직업 재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직업 재교육. 그러니까 평생교육이죠. 언제든지 노동자들이 자기가 일하고 있는 업종이 위기에 처했을 때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돼요. 직업교육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폴리텍 대학이니 뭐니 각 대학에서 하는 평생교육센터나 이런 데서 많은 직업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대목에서 국가의 역할이 아직은 아주 미약합니다. 왜냐하면 직업교육 받는 동안 먹고 살아야 하니까 애들 학교에 보내야 되고 생활비를 줘야 돼요. 원래는 생활비를 줘가면서 교육비도 대주고 물론 조금은 합니다. 실업급여에서도 주고 또 국가에서 무상교육하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구조적 실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처 능력은 아직도 매우 제한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정보입니다. 정보유통. 고용 알선, 취업 알선. 한쪽에 빈자리가 있고 다른 한쪽에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서로 이 기업 쪽에서는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잘 모르고 일을 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자리가 비어 있는지를 잘 모르죠. 그래서 뭐 취업 박람회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가로수 뭐죠? 교차로 뭐 벼룩시장 이런 데 구인구직 광고 이런 것들은 민간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이고 지금 노동부에서 지난 몇 년 동안 고용안정센터를 굉장히 많이 지었죠. 대구에도 아주 큰 건물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고용안정센터에 가면 서비스가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가서 등록하고 구직자로 등록하고 상담을 받고 이렇게 하면 여러 군데 추천을 받고 이 기능도 이제 막 시작한 단계에 불과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고용알선은 뭐 가사도우미 이 아주머니들을 보내주는 무슨 그죠? 그 무슨 어머니회 이런 이름이 붙어 있는 고용알선 민간기관 이런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 실업을 예방하려면 미래 예측이 필요하죠. 미래 예측.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15년 후, 20년 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그리고 10년 후, 20년 후에는 각각 그 시점에서 어떤 산업이 커져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와 같은 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기능적 능력이 필요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망 예측, 그리고 정확한 정보 서비스, 그리고 그에 맞게끔 교육기관의 공급 구조를 바꿔주는 것. 근데 백날 졸업해도 취직 안 되는 학과를 계속 놔두게 되면 학생들은 19살 때 뭣도 모르고 거기를 와가지고 졸업하고 나면 취직할 곳이 없죠. 그래서 이 노동 공급과 노동 수요가 맞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구조적 실업이니까 수요는 국가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막 빠르게 변하고 그리고 국가의 권능 밖에서 자기 논리에 의해서 변해갑니다. 국가가 해야 될 일은 이것을 가능한 한 정확히 예측해서 국민들에게 정보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아이들을 키울 때 혹은 자기가 공부를 할 때 전공을 선택할 때 어느 걸 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뭐 사회적 고정관념이나 편견이나 뭐 체면이나 이런 걸 살피기보다는 정부나 믿을 만한 연구기관에서 제공하는 미래의 잡마켓, 노동시장 예측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의 적성을 볼 때 이쪽으로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선택해야 취업 가능성이 높아지지 본인에게 맞지도 않고 또 국가적으로 볼 때 성장할 가능성도 없는 산업에 필요한 기능을 계속 익혀주게 되면 나중에 취직을 못하고 재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구조적 실업이 제법 심각한 것은 주로 고등교육기관의 학과 구조가 실제 산업이 그 학생들이 졸업한 이후에 요구하게 될 노동력의 특성과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측면이 매우 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학과에 재학 중인데 어떤 기준에 입학해서 지금의 학과를 선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바람직했다면 이 분야가 장차 미래 전망이 좋다 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 필요로 한 기능을 익히고 그런 구체적인 일을 하는 그런 업무의 특성이 내 자신과 잘 맞다 이렇게 해서 선택한 학생들이라면 크게 후회하지 않고 나중에 노동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구조적 실업에 대한 대책은 국가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상당 부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 자신이 우리나라가 직업 선택의 자유 또 대학으로 치면 학과 선택의 자유가 성적이 허용되는 한은 다 있기 때문에 국가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의 권능이 일부 제약되기는 하지만 유용한 정보를 믿을 수 있게 풍부하게 서비스함으로써 많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문기사에 앞으로 미래학자들 앞으로 15년 후 유망직종 이런 거 나오면 잘 보십시오. 되게 안 맞는 경우도 있지만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선배는 70년대 초반에 섬유 산업이 아주 잘 나갈 때 섬유공학과를 지망했습니다. 그때 월급이 거기가 제일 많았거든요. 대구가 아주 잘 나갈 때 이야기입니다.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 학교를 다니다가 중간에 군대를 그때는 3년 할 때니까 3년 갔다 오고 졸업을 하고 나니까 섬유산업이 끝나버렸어요.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을 주도하는 주력산업, 그 모든 국민 경제에는 주력산업이 있습니다. 영국이나 미국 경우에도 과거 산업혁명기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주력산업들이 쭉 교체되어 왔습니다. 이 주력산업의 교체 주기가 대개 20년 내지 30년 정도 됐습니다. 뭐 철강산업이면 철강산업 쭉 한 20, 30년 리드하다가 그 다음 단계에서 뭐 무슨 금속산업이 비철금속산업이면 비철금속산업, 그 다음에 자동차산업 이렇게 쭉 갑니다. 대한민국은 1960년 후반부터 해서 1980년 후반까지 한 20년 만에 산업화를 어느 정도 했거든요. 다른 나라들이 한 300년 걸려서 한 거를 20, 30년 만에 해치운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력산업의 교체 주기도 3 내지 5년밖에 안 됐습니다. 예, 어느 산업이 떴다. 그러면 그 소문 듣고 대학에 진학하고 나서 졸업할 때 되면 이미 그 산업은 정점을 지나서 하강 곡선을 끊고 있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을 한강의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이런 변화에 대처해 왔느냐 이걸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어떻게 살았을까 정신이 없어서. 그러나 살아왔죠. 근데 앞으로는 잘 안 됩니다. 이게 앞으로는 우리 산업이 초기에 단순한 제조업, 경공업 제품 위주로 할 때는 되게 단순하게 기계를 다룰 수 있는 능력만 필요했습니다만 지금은 산업 구조가 매우 복잡해지고 전통적 산업조차도 기술 수준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무 업종으로나 마구 바꿔서 갈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투자에 따르는 위험, 소위 교육 투자 리스크가 굉장히 큰 시대가 됐습니다. 대체로 왜 실업이 생기는지는 이제 알겠죠? 이런 정도 이해하고 있으면 건실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경기적 실업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방정식이 하나 나오는데요. 아주 간단한 방정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외워둘 수도 있고 이 방정식을 하나 외우고 있으면 신문에 거시경제에 관련된 기사를 볼 때 이해하기가 매우 수월할 겁니다. 그래서 좀 수학시간 같은 분위기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소개를 못하고 지나갔는데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경제학 개론을 배운 학생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방정식인데 이게 국민계정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좌변은 방정식의 좌변은 Y는 yield, 산출물, yield라는 단어의 준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국민 소득, 국민 총생산을 말하는 겁니다. 이쪽은 공급 사이드입니다. 공급. 이제 오른쪽은 수요입니다. 수요. 수요는 사람들이 뭔가를 사려고 할 때, 뭔가에 지출할 때 어디에 지출하느냐를 분류해 둔 거죠. 제일 먼저 C는 consumption, 소비입니다. 소비. 그 다음에 I는 investition, 투자 수요입니다. 투자 수요. 이건 소비 수요, 투자 수요. G는 정부 지출입니다. 정부 지출은 정부가 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바를 넣습니다. 어떤 연도에 정부 지출은 그 전년도 국회에서 의결한 데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상수로 취급을 합니다. 정부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X는 export, 수출. M은 import, 수입. 수출 마이너스 수입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경상수지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우 단순화해서 여기에는
화폐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지만 화폐라는 것이 들어와 있지 않죠.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화폐가 개입되지 않은 방정식입니다. 실물. 여러분이 실물 경제라고 말할 때 금융섹터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금융부문은 이 실물 분야의 움직임을 뒷받침하는 그런 부차적인 요소로서 그냥 있는 걸로 간다고 무시합니다. 이 방정식을 만든 사람은 케인즈입니다. 케인즈 시대에는 이렇게 완벽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이 기본 아이디어는 존 메이나드 케인즈의 아이디어입니다. 존 메이나드 케인즈는 대불황기에 살았던 사람이죠. 1929년 대공황이 터졌을 때 이 공황의 원인이 무엇이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 지구상에 그 누구도 답을 갖고 있지 않았을 때 그때 나타나서 절망에 빠진 자본주의를 구원한 사람이 존 메이나드 케인즈입니다. 그 케인즈의 아이디어는 그전의 모든 경제학자들과 달랐죠. 케인즈와 제일 통하는 사람은 아마 칼 마르크스가 제일 통하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케인즈도 막시스트라는 비난을 받았죠. 왜냐하면 정부의 개입을 주장했기 때문에. 케인즈는 정말 귀족적인 사람입니다. 존 메이나드 케인즈는 그야말로 천재 경제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대학 입학 시험을 볼 때 시험관이었던 대학 교수들이 이 사람보다 수학을 더 시원찮게 했기 때문에 평점이 나쁘게 나왔다는 그런 일화가 있을 정도로 천재입니다. 이 사람은 그전의 모든 주류 경제학자들 혹은 부자들이 좋아했던 경제학자들과는 다른 주장을 딱 한 가지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이게 없다고 우선 생각해보죠. 해외 부문과 정부 지출이 없다고 가정하면 민간 가계와 기업만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근데 국민소득이 있으면 그걸 국민들은 어디다 쓰죠? 소비하거나 또는 저축하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세이빙, 저축은. 민간 가계가 이만한 소득을 올렸으면 소비하고 남은 돈은 저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 위쪽은 보면 생산된 것은 적어도 소비재를 생산했거나 혹은 자본재를 생산한 게 됩니다. 투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앞으로 생산을 하기 위한 자본재를 생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C는 똑같으니까 이걸 지우면 I는 X가 됩니다. 국민들이 저축하는 돈은 꼭 그만큼 투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불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국민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소비하고 남은 거를 저축하면 기업들은 그 저축된 돈만큼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저축과 투자가 일치를 하면서 돈이 남아 돈다든가 또는 돈이 남아 도는데 투자가 안 된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국민 경제는 언제나 균형을 이루고 완전 고용이 달성되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에 소위 클래시커 그러니까 그 고전주의 경제학자들,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전부 다 자동적으로 이것이 균형을 이룰 것이다. 왜냐? 이 투자는 그 매개는 이자율이 매개입니다. 기업들은 은행 이자가 낮으면 투자를 많이 하겠죠. 왜냐하면 투자 수익이 10%짜리가 있을 때 은행 이자가 15%면 투자 안 하겠죠. 그러나 투자 수익률이 10%짜리가 있는데 은행 이자가 5%다. 그럼 돈 빌려서 투자하면 무조건 5%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내려가면 투자가 늘어나고 이자율이 올라가면 투자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민간 가계는 저축을 할 때 이자율이 높으면 저축을 많이 하겠죠. 이자율이 낮으면 저축해봐야 별 볼 일 없으니까 저축을 적게 하게 돼요. 그래서 투자와 저축이 불일치하면 이자율이 올라가거나 내려와가지고 자동적으로 어느 시점에선가 투자와 저축이 균형을 이루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공황, 대불황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심각한 불황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경제학자들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죠.
이것은 자연법칙처럼 자명한 것이어서 늘 투자와 저축이 민간 가계의 저축과 기업의 투자가 일치를 이루기 때문에 경기 변동이라든가 불황, 비자발적 실업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케인즈는 달랐죠. 케인즈는 기업의 투자가 이자율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는 인정을 했죠. 그러나 저축은 이자율의 함수가 아니고 소득의 함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소비나 저축은 이자율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소비나 저축은 소득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 만약 투자는 이자율에 의해서 좌우되고 저축은 소득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면 이 두 변수는 아무 관계가 없는 변수가 됩니다. 그럼 두 개가 일치하리라는 보장이 전혀 없는 거죠. 케인즈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을 어떻게 쓰냐 하면 이것은 아주 단순한 생각의 차이 같지만 국민경제를 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소비는 소득의 함수입니다. 이 소득은 좌변에 있는데 여기 또 등장해요. 그죠? 소득이 올라가면 소비도 올라갑니다. 그죠? 소득이 내려가면 소비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소득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증가된 소득 중에 소비에 쓰이는 부분은 줄어듭니다. 이걸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그러는데, 한계 소비 성향. 이게 굉장히 이것도 한계 개념입니다. 델타 Y 분의 델타 C. 추가적으로 소득이 올랐을 때 그 중에서 얼마만큼이 소비로 갔느냐. 이걸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Y분의 C는 소비 성향이에요.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C는 CY다. 이렇게 쓰면 소비는 소득의 함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미분을 안 배웠다 그러니까 DC, DY, C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건 양입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소득이 올라가면 소비도 올라가요. 두 변수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럼 한 번 더 미분하면 이렇게 씁니다. 그냥 이 기호예요. 이건 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의 증가 속도는 소득의 증가 속도보다 느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직관을 한번 동원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계라는 개념이 이미 낯익죠. 한계 효용을 생각을 해보세요. 총 효용은 소비가 늘어나면 계속 올라갑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내가 이렇게 그렸죠. 그러나 소비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최종적인 소비의 증가에 따라서 올라가는 효용의 증가는 자꾸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효용 곡선이 이렇게 되었고, 한계 효용 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으로 그때 그렸죠. 우리가 본 예에서는 똑같은 구조입니다. 경제학은 온통 이와 같은 한계 개념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경우에도 소득이 올라가면 여기 소득이고 여기가 소비면 소득이 올라가면 소비도 올라갑니다. 그러나 소비의 증가 속도는 증가율은 소득의 증가율에 비해서 떨어져요. 이게 2차 함수, 2차 도함수를 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모양의 2차 함수. 여러분이 대수학이나 기하학을 좀 하신 분들은 금방 이해가 갈 텐데, 이 기울기, 1차 도함수, 1차 미분은 이 기울기입니다. 기울기는 양이에요, 양, 항상. 그러나 기울기가, 이 접선의 기울기가 위로 갈수록 더 편편해지죠. 그래서 2차 미분 값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가속도 원리라든가 뭐 이런 게 다 적용되는 건데, 이 정도만 합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고의 차이인데요. 투자와 저축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축은 100이 됐는데 투자는 50밖에 안 됐다. 그런 돈이 50이 남아 도는데 이 돈은 생산적인 목적에 쓰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황이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는 저축이 소득의 함수인 것처럼 소비도 저축의 함수입니다. 이건 당연히 나오는 거고, 더하기 투자는 이자율의 함수입니다. 이자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투자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론 보도에 보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인상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것이 기업 투자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건 자동적으로, 기자들이 자동적으로 금리 인상 그러면 투자 위축으로 바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 배후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있는 거죠. 동시에 금리를 인하했다. 그러면 기업 투자는 진작되겠지만, 증가하겠지만, 물가 인상이 우려된다. 바로 그렇게 나옵니다. 왜 물가 인상이 우려되는지는 이쪽이 커지면, 여기가 공급이고, 여기가 수요니까, 수요가 커지고 공급이 가만히 있으면 물가 인상이 올라오게 돼 있는 거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래서 그것은 마치 우리가 한국말을 쓸 때 밤새 안녕하십니까 할 때 밤새 다음에 안녕하십니까가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리가 인하되면 기업 투자가 향상되고 그리고 인플레 우려가 있다. 금리가 내리면 금리가 오르면 투자가 위축된다. 이런 얘기가 따라 나옵니다. 투자가 이자율의 함수라는 것은 이해가 되죠? 또 뭐의 함수냐 하면 수익률의 함수입니다. 수익률. 이자율이 가만히 있어도 수익률이 높은 투자 프로젝트가 많으면 기업은 투자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무슨 리턴입니다. 이 R은 리턴, 수익. 리턴의 약자인데 리턴이 얼마일지를 정확히 알 수 없죠. 수익률이 얼마나 될지를 예측은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expectation을 붙입니다. RE. 리턴은 리턴인데 확실하게 존재하는 확인된 수익률이 아니고 어느 시점에서 기업이 예측하는 수익률입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받지만 여기서는 이 두 가지만 쓰기로 하죠. G는 상수입니다. 정부가 결정하면 그 크기로 오게 돼 있고요. 이제 이 해외 부분은 그냥 오늘 길게 설명을 나눠 한번 보기만 하겠습니다. X는 Y와 ER의 함수고 M도 마찬가지로 Y와 ER의 함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ER이 exchange rate, 환율입니다. 환율. Y는 소득이고 무슨 소리냐 보면 전체 스토리를 설명하면 케인즈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따라온다. 국민 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공급이 아니고 수요다. 이런 뜻입니다. 이 방정식 전체가 얘기하는 것은 국민소득을 결정하는 것은 이 우변에 있는 총 수요가 얼마냐에 달려있다. 수요가 많으면 공급은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왼쪽은 단순하게 Y 하나만 쓰고 오른쪽은 구성 부분을 써놓은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경기 변동을 알 수 있는데 만약 좌변에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 갑자기 지하에서 유전이 터졌어. 뭐 대구시 근교에 어마어마한 양의 전 세계가 10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의 원유가 발견됐다. 그러면 그 순간 국민소득이 엄청 뛰겠죠. 그런 이유에 뛰었다. 그러면 소비가 는다는 뜻입니다. Y가 여기 들어있는 것은 좌변에 Y가 올라가면 여기 C가 올라가게 자동적으로 올라갑니다. 따라서. 그러고 나서 이 C가 올라가면 좌변도 또 올라가겠죠. 이게 이른바 누적적 순환입니다. 누적적 순환. 여러분 언론 보도에서 보면 국내 소비가 위축되어서 내년도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C가 Y에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꾸로. 하여튼 이 좌변과 우변은 서로 얽혀 있어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투자를 봅시다. 투자. 이명박 대통령께서 선거 때 약속한 것이 내가 비즈니스 프렌들리 하니까 내가 당선되면 곧바로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기억납니까?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맞아. 노무현 대통령 재벌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되면 기업들하고 대재벌들하고 사이가 좋으니까 모여가지고 야 투자 좀 해도 뭐 알았다 얼마나 해줄까 좀 되도록 많이 해라 이래가지고 좀 기업 투자가 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근데 이 방정식에는 대통령과 기업인의 친밀도라는 것은 이 방정식에 없습니다. 기업의 이자율에 영향을 받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자율이 높으면 투자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율이 낮으면 투자는 늘어나요. 그 다음 제일 문제는 기대수익률. 기대수익률은 기업이 투자를 할 때 은행 이자가 낮다 하더라도 투자를 할 때 이 낮은 금리보다는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겠지라는 기대가 있어야 투자를 하는데 이 기대가 없다. 그러면 은행 이자율이 아무리 낮아도 투자를 안 하게 돼 있어요.
이게 1929년 대공황 이후에 약 10년에 걸쳐서 미국과 유럽, 일본, 아시아를 다 통틀어서 일어났던 대공황입니다. 돈은 넘쳐나는데 투자를 안 해요. 어떤 기업도. 왜 안 하느냐? 경기가 앞으로 계속 나쁠 것이라고 예측하기 때문에 투자를 해서 물건을 만들어도 안 팔릴 거다. 일본 경우에 잃어버린 10년, 지난 90년대. 일본이 금리가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인상률이 뭐 3%에 은행 명목 이자율이 2.5%. 돈 빚었다가 1년 있다가 갚아주면 0.5% 이익 보는 거죠. 그걸로 아무것도 안 해도. 화폐 가치가 1년에 3% 떨어지는데 이자율은 2.5%밖에 안 돼요.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투자를 안 했어요. 10년간의 대불황이 있었습니다. 일본에. 이것이 이런 경우입니다. expectation, 기대가 너무 낮기 때문에 금리가 제로가 되어도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는 것이죠. 그 경제는 쉽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경제는 쉽니다 하는 것이 이 방정식에는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미래의 경제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누구나 예측한다면 아무도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정부 지출. 자, 이제 다시 봅시다. 어떤 이유에 의해서 거꾸로 보면 국민소득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유에 의해서는 상관없습니다. IMF 같은 것이 터졌던 또는 금융불안에 대한 어떤 걱정 때문에 기업들이 갑자기 위축돼서 투자를 안 해서 그렇든 광우병 파동이라든가 AI라든가 또는 멜라민 파동이 나와서 식당들이 다 문을 닫아버려가지고 갑자기 소득이 줄었든 여하튼 어떤 이유에서는 소득이 일단 줄었다 하면 소비도 반드시 줄어들게 돼 있어요. 이 줄어든 소비는 다시 국민소득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누적적인 악순환이에요. 무슨 이유에 의해서건 이 기대 수익률이 내려갔다. 그러면 인베스티션이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우변이 내려가면 좌변도 내려가겠죠. 좌변이 내려갈수록 국민소득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소비 수요도 줄어들고 경기 전망도 나빠지기 때문에 기업들은 더더욱 투자를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경제가 심리라는 말은 이 방정식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이 내려가서 소비도 줄고 투자도 부진하고 이 상황에서 정부 같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린다? 올린다? 내린다 손 들어보세요. 올린다. 예, 여러분들이 장관보다 낫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세를 하면 지출을 줄여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균형재정을 하려면. 감세를 하려면 지출을 줄여야 됩니다. 감세를 한다는 것은 감세를 해서 민간 가계의 지갑을 두둑하게 해줘가지고 이 소비를 올리겠다는 뜻이죠. 그렇겠죠.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를 더 많이 할 거니까. 또 법인세를 감세해주면 기업들이 돈이 더 많아지니까 투자를 많이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세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자율이 너무 높아서가 아니고 기대 수익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경기 전망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거라면 그러면 이 감세는 여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경제가 계속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소비자들이 생각해서 지갑을 꼭꼭 닫는다면 감세 혜택을 줘도 계속 저축을 하거나 재테크를 하게 되겠죠. 소비를 안 하고. 이런 경우에는 감세가 거의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됩니다. 반면 균형재정을 달성한다. 국가가 빚을 더 안 지겠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government expenditure, G라고 씁니다. 정부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아도 소비도 줄고 투자도 부진한데 정부 지출마저 줄이면 그러면 좌변의 공급은 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불황과 공황이라는 것은 이 방정식 좌우변에 있는 변수들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만약 좌변과 우변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해주는 어떤 것이 있다면 불황은 없죠. 그러니까 불행하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장 경제는 이런 방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일자리 문제는 소비가 줄고 투자가 부진하면 거기다가 정부 지출마저 감소하면 당연히 정부가 고용하는 일자리
민간 기업의 고용하는 그런 노동력 다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의 공급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럼 또 가속적으로 노동 수요가 줄어들게 돼 있는 것이죠. 노동 수요가 줄어들어서 실업자가 많아지면 국민소득은 더더욱 줄어들고 사람들은 소비를 더 안 하게 됩니다. 소득이 줄면 애 학원 보내는 걸 하나 끊어요. 애 학원 3개 보내다가 2개만 보내. 그럼 학원 선생님 셋 중에 하나는 소득이 줄겠죠. 그렇죠? 소득이 줄어든 학원 선생님은 미장원을 매주 2번 가다가 1번만 가게 돼요. 그럼 동네 미장원 아줌마는 또 장사가 안 되겠죠. 그죠? 그럼 미장원 아줌마는 외식하던 걸 그만두게 돼요. 그럼 옆에 있는 식당도 더불어서 장사가 안 됩니다. 나의 지출은 누군가의 수입이에요. 항상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누적적 생산 감소, 불황에 빠지게 되면 대규모의 실업자가 나오게 돼 있고 이것이 바로 경기적 실업입니다. 우리 지금 정부가 처음에 환율 가지고 장난을 쳤습니다. 요거 다시 자세히 써보죠. 이런 불황기에 감세를 해서 균형재정을 하면서 정부 지출을 줄이겠다는 것은 다 죽자는 얘기입니다. 니 죽고 내 죽자. 정부는 항상 정부 지출은 경기 변동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라. 이것이 케인즈가 70년 전에 준 정책 권고인데 지금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죠. 이거 좀 더 자세히 써볼게요. 여기서 YF라는 거 foreign 외국입니다. 외국. 왜 수출에 외국 사람들의 소득이 영향을 주냐 하면 우리 물건을 외국 사람이 사주는 게 수출이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부자라야 수입을 많이 하게 되고 우리나라 물건도 많이 사주게 돼요. 일본이 호황이고 미국이 호황이면 자동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수출이 잘 되면 좌변도 커지게 돼 있어서 괜찮죠. 참여정부 5년 내내 수출이 아주 좋았죠. 수출 증가율이 1년에 20%씩 되고 누적 경상수지 흑자가 900억 불을 넘어설 정도로 수출이 잘 됐습니다. 대통령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외국이 잘 나갔어요. 그때 큰 경제 위기가 없이. 예. 그래서 국내 정치와는 전혀 무관한 이유 때문에 수출이 잘 됐습니다. 아니 수출이 여기지. foreign. 환율은 지난번에 우리가 설명한 대로 환율이 낮으면 수출이 안 돼야 돼요. 잘. 근데 우리 원화화폐가 원화가치가 IMF 이후에 실제보다 너무나 저평가돼 있었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계속 떨어져서 우리 돈값이 올라가는데도 수출은 계속 잘 됐. 그래서 우리 환율이 아직도 제자리를 못 찾고 있었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하튼 이렇게 수출을 많이 했고 수입은 이건 도메스틱입니다. 도메스틱 국내. 우리나라의 소득이 올라가면 수입이 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이 더 많아지면 국산품도 많이 쓰지만 수입품도 많이 쓰게 돼 있죠. 우리나라가 잘 나가면 중국한테도 이롭고 일본한테도 이롭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은 마찬가지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봐서 소비 수요가 당장 소비 수요를 올리기가 정부가 올릴 방법이 별로 없죠. 그럼 민간 가게들이 결정하는 거니까. 투자는 대통령이 비즈니스 프렌들리하게 해가지고 여하튼 기업 투자를 진작해서 이걸 올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거는 감세해서 내리는 거죠. 그럼 이거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많이 올려야 돼요. 그렇겠죠? 이것은 정부 마음대로 잘 안 되고 이것도 원래는 정부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건데 하여튼 지도자의 리더십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요걸 올리기 위해서 또 요걸 올리기 위해서 요걸 내려주고 희망사항이죠. 요거 내렸을 때 요게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어쨌든 이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요것을 내리면 저것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작은 정부 큰 시장입니다. 요것을 줄이면 작은 정부고 줄인 만큼이
가게나 민간 가게나 기업의 가처분 소득 또는 투자 자금으로 가서 이게 커진다. 이게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이데올로기죠. 작은 정부에서 큰 시장이 될 수는 있지만 작은 정부를 한다고 반드시 시장이 커진다는 보장은 없죠. 역사적으로도 없고 이론적으로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건 마음대로 안 되고 요거는 하여튼 그렇게 하고 요거는 내리고 요거 내리니까 요거를 보충을 해야 되니까 이거를 많이 올려야 돼요. 근데 외국의 국민소득을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변수가 아닙니다. 외국의 국민소득이라는 것은. 우리의 국민소득이라는 것도 이런 방식으로 영향은 줄 수 있지만 이거는 많이 올라가면 이게 올라가기 때문에 수입이 많아지기 때문에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올리는 게 중요하겠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라는 뜻이죠. 환율을 올리면 우리나라 돈값이 싸지고 한국 제품의 물건값이 결과적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수출이 늘 것이다.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돈값이 싸지고 외국 돈값이 비싸지니까 우리 국민들은 수입을 덜 할 것이다. 환율을 올리면 이 큰 관로 안에 있는 것이 쫙쫙 올라갈 것이다. 이것이 희망사항이었습니다. 그래야 7% 성장을 하지. 그죠? 7% 성장을 하려면 저렇게 비상한 수단을 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강만수 지식경제부 장관 맞나요? 이번에는 지식재정부 장관. 아니, 기획재정부 장관. 헷갈린다. 강만수 씨가 자기는 고환율 정책을 쓴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든 나라가 다 환율 주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딴 사람이었나요? 아니죠. 그리고 환율이 지금 너무 낮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들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생각하기에 현 정부는 747 공약이라는 국민소득 증가 프로그램을 보든 아니면 대통령의 오른팔이라는 사람의 발언을 보든 환율이 올라가게 돼 있구나라고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수출 중소기업들이 키코에 가입을 했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환율이 오를 것이라고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는데 왜 환율이 많이 오르면 손실을 2배, 3배 보는 키코에 계약을 했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잘 몰랐을 것이다. 충분히 그 위험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약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제 경기적 실업을 얘기하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환율을 가지고 그렇게 좀 해보려다가 지금 완전히 미국 서프라임 모기지부터 시작해서 금융위기가 오면서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환율이 어제도 보니까 무슨 100몇십 원 뛰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여기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 정부로서는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와버렸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앞으로 성장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내년도 전망이 어떨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환율이 얼마가 될지 알 수 없고 경상수지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렵고 지금 소비는 극도로 위축되고 있고 기업 투자는 찔끔찔끔 올라가고 있고 정부 지출은 줄인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보기에는 경기적 실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적 실업을 설명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제가 상승기에 있을 때, 하강기에 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도대체 그것이 어떤 것의 영향 때문에 그렇게 전개되는 것이며 정부가 어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정부의 정책은 이자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한국은행이. 그 다음에 정부 지출의 규모에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다음에 간접적인 구두 개입이라든가 혹은 외환시장에 달러를 풀었다 조였다 하는 이걸로 해서 환율을 어느 정도 조작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지금은 이것이 정부의 손을 떠나버렸죠, 지금. 제가 지난번에 환율 다루면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조용히 기업 총수들을 만나서 좀 협상을 하시기를 바랬는데 무슨 어느 분이 재판 앞두고 하루 쇼를 하고
예, 삼성그룹이 하루에 10억 달러를 풀었다는 소문이 파다한데요. 예, 그날 하루만 풀고 그냥 포스코하고 두 군데, 그 다음날부터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황이죠. 경기적 실업은 앞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고, 지난 한 10여 년간 잃어버린 10년 동안 우리 노동시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그 데이터를 좀 보여주죠. 예, 통계청에 이거 여러분 내가 다 저기다 올려놨습니다. 동영상 강의 게시판에 가면 이 자료들이 전부 다 올라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본 것이 원리상 일자리라는 것이 어떤 요소에 영향을 받는가를 본 것이고, 실제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뭘 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 데이터를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방해가 되지? 자, 예, 이 상태로 2008년 8월하고 2000년 8월 두 시점만 비교를 했습니다. 지금 어저께 나온 뉴스는 2008년 9월 말 9월 현재 2007년 9월과 비교해서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생겼는가, 그걸 비교한 것이고, 이 표에서 보면 이 평소 취업자의 숫자가 2009년 9월에 2008년 9월에는 2007년 9월보다 11만 명 많다. 그 통계입니다. 어제 발표된 것은. 지금 2000년 8월하고 2008년 8월 8년간의 차이를 두고 지금 비교를 해봅니다. 해보면 이 8년 동안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거의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는요, 그 당시에 222만 명, 2225만 명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2438만 명이 경제활동 인구입니다. 여기서 취업자를 빼고 나면 나머지가 실업자가 되는 거죠. 한 70만 명 내외,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그 실업 통계가 굉장히 기준이 물렁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실업률은 낮게 나오고 있죠. 농업과 임업을 봅시다. 이게 11.4%였던 것이 8년 만에 7.5%로 줄었습니다. 대단히 많이 줄어들었죠. 8년 만에, 예, 지금 한 4% 정도 줄어들었으니까 해마다 0.5% 정도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업, 광업은 넘어가고요. 제조업을 보시죠. 제조업은 8년 전에 19.9%였던 것이 424만 명, 지금은 17%입니다. 그러니까 약 3% 감소했습니다. 농업 못지않게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농업과 임업이 4% 감소하는 동안 제조업은 약 3% 감소했습니다. 이 제조업의 그 일자리 감소는 이미 2000년보다 훨씬 이전부터 시작됐습니다. 1990년대 들면서부터 조짐이 나타나서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제조업이 17%밖에 안 된다.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적죠? 예, 이 데이터를 보고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설업을 보시죠. 예, 불변입니다. 7.6%. 예, 운합하고 뭐 해봐야 큰 영향은 없겠죠. 예, 여기서 건설업 분야에서 10% 고용 증가를 이룬다 하더라도 전체에 비하면 약 0.7% 증가하는 데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토목 건설 사업을 아무리 해도 여기서는 별반 큰 고용 유발 효과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옛날보다 이것도 현저히 줄어든 수치인데요. 우리가 SOC 건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길을 세로로는 더 뚫을 데가 없고 횡축으로 지금 고속도로를 내고 있죠. 예. 그래도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도소매업, 이게 18%이던 것이 계속 줄어서 약 15%까지 왔습니다. 여기 고용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숙박, 음식업, 이것도 꽤 됩니다. 이게 건설업보다 비중이 더 높죠. 예, 건설업보다 모텔,
식당 참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80명당 식당이 하나라고 그러는데요. 약 60만 개. 예, 동네 분식집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갈비집까지. 예, 완전한 공급과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 80명당 식당이 하나 있어서 그 장사가 잘 된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고용 비중은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중요한 거 운수, 통신, 금융보험, 부동산 및 임대업, 부동산 간판이 그렇게 많아도 얼마 안 되죠. 예, 전부 길바닥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많아 보이는 거지 실제 고용 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업 서비스, 이거 보시죠. 사업 서비스는 뭐냐? 기업의 활동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이게 사업 서비스인데 전형적으로 정보 처리, 뭐 있더라 이게? 예, 정보 처리, 연구 개발, 법무 서비스, 회계 서비스, 광고, 고용 알선 이런 것들이 전부 기업의 활동을 돕는 서비스고 이 일이 전부 사업 서비스에 속합니다. 소위 고소득 자영업자 중에 사자부터는 변리사, 회계사, 변호사 이런 국내용 라이센스를 취득한 분들이 여기 주로 종사하고 있죠. 이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비중이 지금 3.24%가 8년 동안 늘었으니까요. 자체로 보면 증가율이 한 80% 정도 되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 부가가치가 여기가 제조업의 10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의 무대가 국내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해외에도 지금 많은 비즈니스 기회가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사업 서비스업은 확대될 것이고 이 사업 서비스업의 증가 속도가 다른 것의 감소를 보충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할 정도로 지금 느리다. 이것이 우리가 고학력 청년층의 취업이 어려운 첫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 서비스업이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해야 합니다. 이거하고 좀 올려보시죠. 금융은 지금 망해버려가지고 지금 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여하튼 금융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서비스를 보시죠. 교육 서비스 5.6%에서 7.4%로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교육 서비스업은 그 수많은 학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국민소득 18,000불 시대에 OECD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수요 충족률이 100%가 되는 업종, 유일한 업종이 교육 서비스입니다. 이건 사교육 때문에 나라 망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교육이 한꺼번에 사라지면 대한민국은 실업자로 넘쳐나게 될 겁니다. 175만 명이 일거에 학원을 전부 다 폐쇄하고 사교육을 금지시키게 되면 일거에 약 200만 명 가까운 실업자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산업이죠. 지금 와서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그런 산업이 되었고 바야흐로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 날개를 달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이게 2.0%에서 3.6%로 늘었으니까 증가율로 치면 한 80% 증가했죠. 그렇지만 증가폭이 너무 적습니다.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의 이 점유율이 이렇게 낮은 것이 청년층의 취업을 어렵게 만드는 두 번째 주요한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이게 국민소득 18,000불 시대에 다른 나라들과 비교를 하면 수요 충족률이 30%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쪽에서만 일자리가 지금 한 100만 개 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좀 더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야구 선수들, 삼성 라이온즈가 요새 잘하고 있나요? 어제 역전패 당할 때, 그런 거 다 포함해서 지금 아이들 방과 후 축구교실의 선생님,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동네 공원에서 인라인 스케이트 가르쳐주는 방문 체육 지도사,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 포함되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영화배우들, 영화배우, 연극배우, 가수, 다 여기 포함됩니다. 굉장히 약하죠? 여기도 굉장히 약한 분야입니다. 문화산업이 우리나라가 아직도 굉장히 취약한 편에 속합니다. 국민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은 아니지만 OECD 국가 중에서 최장시간 노동하는 나라고, 그 다음에 각종 동창회, 개모임, 정치회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문화생활을 즐길 여유가 없어요. 거기 가가지고 술 먹다 보면 시간이 다 가니까 이 산업이 성장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조건에 있습니다. 이런 정도 자 이제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국민들이 뭘 먹고 사느냐 이렇게
보셨습니다만 여기 제조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건설업하고 폭넓게 봐서 그럼 좀 더 올려보세요. 이걸로 올려지나? 이걸로는 안 되죠. 여기 제조업하고 밑에 건설업 이거 합쳐봐야 25% 되나요? 지금 25% 좀 안 되죠. 이게 전혀 승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뭐 하여튼 산업 그러면 생각하던 거 그거는 전체의 4분의 1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취업자들이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농림업을 빼면 그러니까 전체 국민의 3분의 2가 어떤 종류이든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돈을 쓰는 것도 제조업 혹은 건설업에서 나온 물건을 사는 그건 극히 일부이고 나머지 대부분이 서비스를 구입하는데 여러분이 쓰고 있죠.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보면 줄어든 부분이 농림업 줄어들었고요. 제조업 줄어들었고 건설업 현상 유지 도소매 줄어들고 숙박 음식점 줄어들고 운수업 좀 늘었는데 이건 뭐 큰 차이 아니고 통신 뭐 미미한 성장세 금융보험 아주 느린 성장세 부동산 임대업 이것도 약간의 성장 사업 서비스 큰 성장 그러나 아직 부족 늘어난 데가 여기 그죠? 여기 금융보험 사업 서비스 교육 서비스 그 다음에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그리고 이제 공공수리 개인 서비스 이런 정도 문화 여기가 늘어난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기 때문에 지금 감소되고 있는 분야에는 별반 비전이 없어요. 제조업도 특별하게 제조업과 관련된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괜찮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어떤 산업이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이고 어떤 산업이 위축될 것이다 하는 것을 대체로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맨 위를 보여주시죠. 위로 올려봐요. 여기 비교를 해봅시다. 2000년 8월하고 2008년 8월 8년 시차를 두고 몇 명이 늘었죠? 계산 빠른 학생 계산해보세요. 약 25만 명 늘었죠? 25만 명 되나요? 좀 안 되나요? 236만, 213만이니까 230만 돼요? 네, 230만이면 8로 나누면 얼마 됩니까? 30만 명 채 안 되죠? 약 28만 몇천 명. 그러니까 지난 잃어버린 10년 동안 한 해에 약 30만 명에 조금 미달하는 정도의 일자리 증가가 있었죠. 1년에 30만. 근데 해마다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많았죠, 노동시장에. 그래서 청년 백수가 많은 겁니다. 그 차이만큼.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경제활동 인구에 안 들어오니까. 여기 경제활동 인구도 보면 2300, 2100, 230만 명 정도 늘었죠. 실제 인구 증가는 더 많지만, 경제활동 인구는 200, 이것도 비슷하게 늘었네요. 그죠? 2430, 2220. 그러니까 비슷하게 늘었습니다. 큰 차이 없이. 그러니까 되게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난 정도로 취업자 수가 늘어났고 실제 인구 증가보다 경제활동 인구가 적었던 것은 구직을 포기하고 이민 가버리거나 또는 뭐 그냥 부모님한테 의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거나 또는 그냥 일 없이 논다 이렇게 돼 있는 소위 청년 백수 이렇게 많이 경제활동 인구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랬던 것이고 실제로 일자리 기회가 더 많았으면 경제활동 인구가 훨씬 더 많이 늘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1년에 30만 명은 부족하죠. 실제 지난 정부가 최소 30만을 목표로 잡아서 일자리 사업을 했지만 목표에 약간 미달하는 정도의 성적밖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연초에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면서 새 정부에 3가지 당부를 하고 나왔는데 이제 그때 5월달입니다. 지금처럼 하면 일자리 수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과거 정부가 하던 것들 중에서 고용창출과 관련해서 효과 있는 것들은 그대로 받아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혀 지금 다르게 가고 있는데요. 좀 올려보시죠.
특히 지난 정부 때 역점을 두어서 하려고 했던 것이 더 내려보세요. 여기 사업 서비스업하고 그 다음에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쪽에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주된 고용 창출 전략이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2012년까지의 국가 중기 재정 계획에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을 넣어놨었는데 4월 달에 재정 전략 회의를 하면서 그걸 다 잘랐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찾아내가지고 다 삭감하고 아무것도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이 분야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해오던 것들을 그대로 하는 것 말고는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금년도에 일자리 수가 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은 이미 예측됐던 것이고 지금 불경기가 닥치면서 일자리 증가 속도가 과거의 반 이하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내년에도 금년보다 별로 낫지 않을 것 같아서 4학년 학생들은 마음이 좀 많이 무거울 것 같아요. 4학년 학생들은 그럴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쉬고 나서 뭘 다루냐 하면 보고서를 하나 두 개 정도 보겠습니다. 보고서를 두 개 보고 지난주 우리가 봤던 보고서처럼 매우 스피디하게 대통령에게 국정과제위원장들이 관련 장관들을 다 앉혀놓고 했던 보고들입니다. 근데 자료를 보내준 학생도 있었고 또 제가 참고 자료 목록에 올려놓은 자료들은 제 컴퓨터에는 다 다운받아서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보는 거는 다 보고 자료도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직 대통령 웹기록은 아직도 사이트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지금부터 4시 40분에 4시 4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들 있으면 내주시고요.